누나, 이거 받아. 남동생이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펜던트를 낚아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소리쳤다. 거기 안 서, 이 자식아.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그것을 꺼내 들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 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다. 한강변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의 3D 조감도였다. 투자자들이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테이블 위에서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만들었다. 최 여사님, 나는 통화를 거절하고 투자자의 질문에 마저 답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또다시 울렸다. 네 번째 벨이 울리자 투자사 대표가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가리켰다. 받아보시죠. 아주 급한 전화인가 봅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다. 여보세요. 서연아. 너 어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다. 내 사무실 앞에서 20분째 기다리고 있잖니. 어머님, 오늘 저희 약속 없었잖아요.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약속이 없다니. 내가 민준이한테는 오늘 간다고 말해뒀는데 전해주지 않았니? 안방 벽지 고르는 것 좀 도와달라고. 나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정말 안 돼요.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예, 너 너무 빡빡하게 군다.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길에서 1시간 반이나 버렸다고. 회의실 안에는 수표를 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내 상사가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회의실로 돌아왔다. 계약은 성사됐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저 망치는 재주가 있었다. 저녁에 나는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퇴근했다. 주상복합 설계 계약은 내 커리어의 엄청난 도약이었다. 37살. 드디어 나는 건축사무소의 상무급으로 올라선 것이다. 남편 민주는 주방 식탁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치고 있었다. 나는 뒤로 다가가 그를 안았다. 자기야, 무슨 일 있었게? 혹시 그 계약, 내가 말했던 20억짜리 프로젝트 말이야. 드디어 해냈어. 남편은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잘했네. 근데 어머니 화나셨더라. 네가 오늘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고. 내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나 프레젠테이션 중이었어.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어머니는 너 보려고 일부러 시간 내서 가신 거잖아. 민준 씨, 내가 오시라고 한 거 아니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성공의 기쁨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준과 나는 4년 전에 결혼했다. 그는 시내의 카페를 5개 운영하는 매력있고 세심한 남자였다.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왔고 차문을 열어주었으며 내 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그저 평범하고 자상한 어머니처럼 보였다. 은퇴한 수학 교사였던 그녀는 항상 단정했고 화장을 했으며 바른 말을 썼다. 처음 만났을 땐 내게 미소를 지으며 가족과 미래 계획에 대해 묻곤 했다. 모든 것은 결혼 후에 변했다. 혼인신고 한 달 후 우리는 좋은 동네에 있는 방 3개짜리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내 저축에서 집값의 절반을 보탰다. 우리는 비싸지 않지만 실용적인 가구로 집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대형 마트에서 산 50만 원짜리 소파, 같은 곳에서 산 식탁,
나는 그게 더 좋은 것을 살 때까지의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며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명세서가 날아왔고 나는 신용대출 0만 원이라는 항목을 발견했다. 내가 명세서를 들고 주방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 퇴근했다. 그는 내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현관에 열쇠를 던졌다. 민준 씨, 이리 와봐. 그는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다. 이게 뭐야? 나는 명세서를 내밀었다. 그는 힐끗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아,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네. 0만 원 대출 말이야. 뭘 산 거게? 어머니가 아주 좋은 가구점을 찾으셨거든. 이탈리아 명품 가구 세일하는 곳. 그래서 어머니께 소파랑 안락의자, 거실장 세트를 사드렸지. 품질이 아주 좋아서 수십 년은 쓸 거야.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 가구 사드리려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응, 뭐가 문제야. 민준 씨, 우리 집 가구는 전부 저가형 마트 제품이잖아. 서연아, 우린 점잖아. 이 가구도 20년은 더 쓸 수 있어. 근데 어머니는 평생 낡아빠진 소파에서 주무셨다고. 허리도 아프시고 불편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해. 나한테 물어볼 수는 있었잖아. 이건 우리 공동 예산이고 이제 우리 공동의 빚이야. 네가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우리 엄마잖아. 그는 진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어리둥절한, 심지어 약간 어비짓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준 씨, 들어봐. 어머님 돕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1,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야. 우린 이걸 상의했어야 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가구 배달 왔을 때 네가 그 얼굴을 봤어야 해. 기뻐서 우셨다고.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대화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는 문제를 보지 못했고 나는 그에게 너무나 명백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알았어. 하지만 다음부터는 나한테 미리 말해줘. 약속할 수 있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정수리에 입을 맞춘 뒤 샤워하러 갔다. 나는 주방에 남아 명세서를 넘겨보았다. 5년 만기, 연 14% 이자, 매달 상환액은 25만 원이었다. 최 여사님은 우리 집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처음에는 전화로 방문을 알렸지만 나중에는 1시간 전에 문자만 보내고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그녀가 주방에서 반찬통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다. 어머님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이 왔니? 민준이가 예비 열쇠를 줬단다. 너희들 밥 챙겨주라고. 너 요리 잘 못하잖아. 우리 아들 굶고 다닐까봐.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민준 씨는 저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요. 에이, 우린 가족이잖아. 뭘 그런 걸 일일이 전화로 허락받니? 그녀는 식탁에 그릇과 수저를 놓았다. 나는 침실로 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이 우리 집 열쇠를 갖고 계셔. 이게 정상이야. 20분 후에 답장이 왔다. 서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최 여사님의 도움은 점점 더 이상한 형태를 띠었다. 그녀는 우리가 없을 때 와서 청소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정리했다. 내 업무 서류는 책꽂이에 한 뭉치로 쌓여 있었고 화장품은 색깔별로 줄지어 있었다. 옷장 속 옷들은 내가 걸어둔 방식과 달랐다. 어느 날 내가 오후 3시쯤 일찍 퇴근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을 들여다본 나는 숨을 멈췄다. 최 여사님이 내 서랍장 앞에 서서 속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팬티와 브래지어를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따로 분류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없었다. 서연아, 놀랐잖니? 내 서랍이 너무 엉망이라 정리 좀 하려고 했지. 제 속옷을 뒤지고 계셨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민준이 엄마인데 내가 걔 앞에서 뭘 입고 다니는지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지. 이것 봐. 이건 다 낡고 색도 바랬잖니. 버려야 해. 그녀는 내게 속옷 몇 개를 내밀었다. 나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것들을 그녀의 손에서 낚아챘다. 어머님, 열쇠 돌려주세요. 당장요. 뭐라고? 자식, 뭐라고? 저희 집 열쇠요. 당장 내놓으세요. 그녀는 몸을 꼿꼿이 세웠다. 입술이 가느다란 선으로 변했다. 서연아, 너 지금 선 넘는구나. 제가 선을 넘어요. 제 사적인 물건을 뒤지는 건 선을 넘는 게 아니고요. 열쇠 주세요. 당장요. 최 여사님은 나를 한참 동안 쏘아보았다. 그러더니 위험 있는 태도로 소파에 놓인 자기 가방으로 걸어가 열쇠 꾸러미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열쇠가 유리 위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것만 기억해둬라. 예, 언젠가 나와 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민준이는 항상 나를 선택할 거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나는 침실 한가운데 서서 속옷을 쥔 채 분노와 굴욕감으로 떨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네가 자기를 쫓아냈다고. 쫓아낸 게 아니에요. 제 서랍장에서 속옷을 뒤지는 걸 보고 열쇠를 돌려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냥 청소 좀 도와주시려던 거 아닐까. 민준 씨, 내 말 듣고 있어. 내 속옷을 뒤지고 있었다고. 그게 뭐 대수야. 남도 아니고. 나는 입을 벌렸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문제를 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정상이었다. 너 괜히 열쇠 뺏은 거 아니야. 우리가 없을 때 오시는 게 어머니도 편하셨을 텐데 저는 그게 불편해요. 서연아,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 좀 해봐.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저는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여긴 우리 사적인 공간이고 저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콧대를 문질렀다. 알았어. 그래도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많이 속상해 하시니까. 그는 주방으로 가버렸다. 나는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결혼 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10월 중순 내 37번째 생일이 되었다. 민주는 작은 장신구 상자를 선물했다.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얇은 목걸이, 길거리 가판대에서 산 게 분명한 기껏해야 2만 원짜리 싸구려였다. 고마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내가 직접 골랐어.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고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일주일 후 나는 그가 저장해둔 레시피를 보려고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우연히 사진 폴더가 열렸다. 음식 사진과 스크린샷들 사이에서 영수증 사진을 발견했다. 나는 이미지를 확대했다. 귀금속, 매장, 금팔찌, 각인 포함, 금액 220만 원. 날짜는 내 생일 이틀 전이었다. 나는 사진을 더 넘겼다. 최 여사님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잘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가 번쩍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민준이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왜 어머님한테는 220만 원짜리 팔찌를 사주고 나한테는 2만 원짜리 싸구려를 선물한 거야. 그는 멈춰 서서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았다. 내 휴대폰 뒤졌어. 질문에나 대답해. 민주는 컵을 창가에 내려놓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서연아, 그건 경우가 다르지. 넌 아직 애도 낳아야 하고. 비싼 장신구가 왜 필요해?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니 기쁨을 드려야지. 사는 낙이 별로 없으시잖아.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목걸이를 보았다. 값싼 금속은 벌써 군데군데 거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는 2만 원짜리고 당신 어머니는 220만 원짜리라는 거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돈 문제가 아니잖아. 정확히 돈 문제고 관계의 문제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사소한 거에 집착해. 그냥 상징적인 선물 하나 해준 거잖아. 형식적으로. 민주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너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넌 항상 불만이야. 그는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금팔찌를 찬 최 여사님의 웃는 얼굴이 떠 있었다. 11월 초 시부모님의 40주년 결혼기념일 루비온이었다. 최 여사님은 레스토랑에서 연회를 열고 모든 친척을 초대했다. 30명가량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나는 민준 옆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일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최 여사님은 새로운 와인색 정장을 입고 빛나고 있었다. 손목에는 그 팔찌가 반짝였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다. 귀한 손님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년 전 저는 제 남편과 결혼했고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도 이제 장가를 갔지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미소가 약간 더 날카로워졌다. 물론 요즘 며느리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지만요. 서연이 좀 보세요. 깡마르고 창백하잖아요. 우리 아들을 제대로 챙겨 먹이지도 않나 봐요. 맨날 일만 하느라 바쁘니 테이블에서 어색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뺨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다. 집안도 항상 엉망이에요. 가보면 먼지투성이에 설거지거리도 쌓여 있고 우리 아들이 안쓰러워서 제가 직접 치워줘야 한다니까요. 민주는 옆에서 자기 접시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냅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다. 어머님, 오늘 두 분의 좋은 날인 건 알지만 잠시 말씀을 끊어야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다. 첫째, 저는 일에 미쳐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석 건축가로 일하며 충분한 돈을 벌고 제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집은 깨끗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청소업체를 부르거든요. 셋째, 어머님 아드님은 아주 잘 먹고 지내니 제 체중이 걱정되시면 제 주치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최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저는 어머님의 기념일에 와서 존중을 표했습니다. 똑같은 존중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민준이 테이블 밑으로 내 손을 잡아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쥐었다. 왜 그랬어? 그가 속삭였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동안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남은 시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건배사를 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시아버님만이 유일하게 떠나기 전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저 사람이 가끔 저렇게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 집에 돌아온 후 민주는 2주 동안 나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잤다. 3주째 되던 날 그가 폭발했다. 네가 모든 친척 앞에서 우리 엄마를 망신줬어. 어머님이 먼저 저를 망신줬어요.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야 했어. 어른을 공경해야지. 공경은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평생 사람들을 가르친 분이야. 존경받는 교육자시라고. 근데 네가 뭔데 그분을 가르치려 들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는 절대 내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에게는 최 여사님이 항상 더 중요할 것이다. 12월 나는 신도시에 들어설 대규모 쇼핑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150억 원짜리 계약이었고 그중 일부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내게 인센티브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37살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커리어의 도약이었다. 나는 집에 달려가 외쳤다. 민준 씨, 믿기지 않을 거야. 내가 쇼핑센터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됐어. 계약금이 150억이야. 그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거 잘 됐네. 서연아, 축하해. 내 인센티브만 2억 정도 될 거야. 우리 드디어 가구도 바꾸고 휴가도 갈 수 있겠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헛기침을 했다. 아,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댁 창문을 좀 바꿔드려야 할 것 같아. 옛날 아파트라 샤시가 낡아서 바람이 숭숭 들어온대. 겨울 내내 추위에 떠신다고 견적 내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들겠더라. 내 인센티브 받으면 그걸로 해드릴까?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준 씨, 그건 내 인센티브야.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고. 응, 알지. 근데 어머니가 춥다잖아. 건강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고, 당신 사업도 있잖아. 왜 내가 아직 벌지도 않은 돈으로 어머님 댁 창문을 고쳐드려야 해.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돕는 거잖아. 그럼 왜 그 도움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 당신 어머니한테로만.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과장하지 마. 어머님 가구 사느라 받은 일. 0만 원 대출, 220만 원짜리 팔찌. 이제는 창문까지. 민준 씨, 결혼 4년 동안 당신은 어머니한테 1억 원이 넘는 돈을 썼어. 나한테는 기껏해야 500만 원이나 썼을까. 그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 넌 다 가졌잖아. 내가 다 가진 건 내가 직접 벌어서 산 거기 때문이야. 그는 차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와 거실 소파에서 잤다.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소파에서 자며 나를 보란 듯이 피했다. 나는 그가 침묵과 거리두기로 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에는 그게 통했었다. 나는 냉전을 끝내기 위해 양보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고 돌아와서는 나 혼자 먹을 저녁만 차렸다. 민주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다. 8일째 되던 날 그가 먼저 항복했다. 알았어. 창문 얘기는 잊어. 고맙네. 고맙네. 하지만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는 건 알지. 서운해 하시라지. 민주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진심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았다. 12월 말 남동생 준서가 나를 찾아왔다. 29살인 동생은 종합 격투기 체육관 코치였다. 다부진 체격의 짧은 머리, 그리고 스파링 중 다친 눈썹의 흉터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까웠다. 민주는 어머니 댁 수리를 돕는다며 가고 없었다.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준서는 케이크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왔다. 누나 프로젝트 맡은 거 축하 파티하자. 우리는 주방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일 얘기, 곧 있을 그의 시합 얘기를 했다. 그러다 준서가 조용해지더니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누나, 무슨 일 있어? 뭐가? 누나 변했어. 눈이 슬퍼 보이고 살도 빠졌고. 무슨 일이야?
나는 애써 괜찮은 척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말이 터져 나왔다. 나는 가구 대출 이야기부터 열쇠와 속옷 사건, 220만 원짜리 팔찌와 2만 원짜리 목걸이, 기념 파티에서의 모욕, 그리고 창문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준서는 말없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돌처럼 굳어갔다. 누나, 진심이야. 이걸 다 참고 있었다고. 참는 거 아니야. 저항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살잖아. 우리 결혼한 지 4년이야. 준서야. 그냥 그렇게 휙 떠날 수는 없어. 떠날 수 있어.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누나, 알아. 한때는 좋았겠지.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엄마를 선택했어. 앞으로도 항상 엄마를 선택할 거야. 정말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모르겠어. 누나는 더 좋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훨씬 더. 그가 나를 안아주자. 나는 가슴속 무언가가 아프게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준서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아프면 강의 노트를 가져다 주었고 졸업 작품 발표 때는 객석에 앉아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다. 내가 결혼할 때는 증인이 되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살폈다. 그런데 민주는 최근 몇 년간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내 곁에 있어 주지는 않았다. 나는 언제나 누나 편이야. 준서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말만 해. 바로 달려올게. 뭐든지 할게. 알아. 나는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 동생. 그는 늦은 밤에 돌아갔다. 1월은 불쾌한 놀라움으로 시작되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리 별장에 관한 서류처를 발견했다. 우리는 2년 전에 그것을 샀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 딸린 땅이었다. 나는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냈다. 별장은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열어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소유주는 단 한 명. 최미숙. 명의 이전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등기소에 전화해서 직원을 불러주었다. 직원은 소유주가 최미숙 씨가 맞으며 10월 21일에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민주는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왔다. 나는 서류를 앞에 놓고 주방에 앉아 있었다. 민준 씨, 앉아봐. 그는 내 목소리 톤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자리에 앉았다. 이거 설명해봐. 나는 그에게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그는 힐끗 보고는 시선을 피했다. 아, 그거. 응, 우리 별장. 이제 어머니 명의야.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더 맞다고 생각했어. 맞다고. 서연아, 어머니는 늙으셨잖아. 자기 명의로 된 무언가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어. 어차피 그 별장은 언젠가 우리한테 상속될 거였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 당신은 우리가 함께 산 부동산을 당신 어머니 명의로 돌렸어. 나는 1억 5천만 원을 냈다고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기억나. 예전에 아파트 보험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인감이랑 위임장 줬던 거. 그걸로 처리했어. 그건 사문서 위조야. 알아. 알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다 가족 재산이잖아. 당신 가족 재산이겠지. 나는 1억 5천만 원을 썼는데 이제 그 별장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게 됐어. 서연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는 안심하고 싶어 하셔. 늙어서 혼자 남을까봐 걱정하신다고. 어머님은 아파트도 있고 연금도 있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갖다 바칠 아들도 있잖아. 아무것도 위협받을 게 없다고. 민주는 일어섰다. 어차피 언젠가 어머니 차지가 될 거였어. 그냥 과정을 좀 앞당긴 것뿐이야. 문제 될 거 없다고 봐. 그는 침실로 가버렸다. 나는 서류를 든 채
주방에 남았다. 내 돈 1억 5천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남편분은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위임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것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요. 소송을 통해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승산이 있나요? 재산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승산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개적인 스캔들이 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 보았다. 내가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목요일 저녁 6시쯤 퇴근했다. 문을 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 식탁에 8명의 할머니, 최 여사님의 친구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 장신구들 귀걸이, 반지, 팔찌가 널려 있었다. 몇몇 분은 내 화장품을 손에 들고 섀도우와 립스틱을 구경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최 여사님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이 왔구나. 우리 친구들끼리 모였단다.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시켜주고 있었지. 제 개인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셨잖아요. 에이, 쫀쫀하게 굴지 마라. 그냥 구경만 한 거야. 아무도 안 가져갔어. 70대쯤으로 보이는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내 금귀걸이를 하고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고 있었다. 당장 벗으세요. 어머, 성질하고는 그 아주머니가 킥킥거렸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귀걸이를 뺐고 테이블 위에 장신구들을 쓸어 모았다.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모두 나가주세요. 서연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최 여사님이 발끈했다. 제 집에서 외부인들을 내보낼 권리는 있습니다. 이분들이죠. 할머니들은 서로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란듯이 느릿느릿 옷을 입으며 무언가 투덜거렸다. 최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일어나 나를 불타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너 오늘 일 후회하게 될 거다. 문이 닫힌 후 나는 벽에 기댔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품을 모아 침실로 가져갔다. 립스틱 몇 개는 뚜껑이 열려 있었고 섀도우 팔레트 하나는 손가락으로 문지른 자국이 나 있었다. 아끼던 크림은 절반이나 파여 있었다. 민주는 밤 10시에 돌아왔다. 그의 휴대폰은 불이 나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엄마가 네가 소란을 피우고 자기 친구들을 쫓아냈다고 하시는데 당신 어머니는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집에서 자기 친구들 모임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물건을 뒤졌고요. 서연아, 그분들은 어머니 친구들이고 다들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 그냥 궁금해서 그랬겠지. 제 귀걸이를 하고 제 화장품을 썼다고요. 그래서 뭐 닳기라도 했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문제라고요. 그는 피곤한 듯 얼굴을 쓸었다. 있잖아 서연아. 너 요즘 너무 거칠고 차가워졌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요즘 여자들은 정이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내게는 명백한 침해인 것이 그에게는 사소한 일이었다. 2월. 나는 부산으로 중요한 출장을 가야 했다. 대형 투자자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3일간의 협상, 프레젠테이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비행기는 아침 7시였다. 민준 씨, 공항에 데려다 줄 거지? 나는 출발 일주일 전에 물었다. 물론이지. 서연아, 걱정 마. 나는 전날 밤 짐을 싸고 서류를 확인하고 발표를 연습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췄다. 새벽 5시 반,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캐리어는 문 앞에, 정장은 다려져 있었고 화장도 끝냈다. 민주는 자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웠다. 민준 씨, 일어나. 20분 뒤에 나가야 해.
그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화면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이 찍혀 있었다. 젠장, 잠깐만.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주방으로 나갔다. 나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진짜요? 언제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민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 댁에 수도관이 터졌대. 아래층까지 물이 샜다는데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민준 씨, 나 2시간 뒤에 비행기 타야 해요. 택시 불러.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엄마를 내버려둬. 나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잖아. 서연아, 이해 좀 해줘. 이건 비상사태잖아. 수도관이 터졌다는데. 그는 이미 청바지를 입고 차키를 찾고 있었다. 내 프로젝트는, 내 발표는 넌 잘할 수 있잖아. 똑똑하니까. 그는 내 뺨에 키스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캐리어를 든 채 복도에 서 있었다. 택시를 불렀다. 앱에는 대기 시간 12분이 표시됐다. 나는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이며 서류와 비행기 표를 확인했다. 택시는 7분 늦게 도착했다. 기사는 느리게 운전했고 우리는 작은 정체에 걸렸다. 나는 비행기 출발 40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은 이미 마감 직전이었다. 간신히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은 맨 뒷자리였다. 부산에서 나는 지치고 화가 났지만 100%를 쏟아부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틀째 되던 날, 최 여사님의 이웃인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나야. 내 시어머니 댁 위층 사는 사람. 혹시나 해서 내 시어머니 댁에 수도관 터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상하네. 내가 바로 위층에 살고 맨날 집에 있는데 물 샌 적도 없고 설비 기사도 못 봤는데 속이 차갑게 식었다. 할머니, 확실하세요? 그럼, 게다가 그날 아침 8시쯤에 내가 소금 빌리러 갔었거든. 아드님한테 침실에 있는 장롱 좀 옮겨달라고 부탁하시던데 마침 민준이가 왔더라고. 둘이서 가구 옮기고 있었어. 나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도관은 터지지 않았다. 최 여사님은 그저 아들이 오게 하려고 핑계를 댄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버렸다. 나는 금요일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왔다. 민주는 꽃다발을 들고 나를 맞았다. 어떻게 됐어? 훌륭했어. 프로젝트 승인 받았어. 잘했어. 내 사랑. 그가 나를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수도관은 터지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 댁 말이야. 이웃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당신 어머니는 그냥 당신한테 장롱 옮겨달라고 부르신 거래. 민주는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엄마가 상황을 좀 과장하셨나 보지. 과장, 거짓말을 한 거지.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믿고 가장 중요한 출장을 앞둔 나를 버렸어. 서연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 말을 의심할 생각조차 안 했지. 그는 침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과는 이미 의미가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3월, 나는 생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테스트기를 3개나 해봤고 모두 양성이었다. 임신 5주차. 나는 테스트기를 손에 들고 침대에 앉아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기쁨, 그리고 두려움. 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남편과는 아니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나는 말없이 그에게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그는 보고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짜야, 서연아.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 그는 나를 안고 방 안을 빙빙 돌았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나는 그의 품에서 굳었다. 잠깐, 바로 말씀드리려고. 당연하지. 당신 손주인데. 민준 씨, 나 이제 5주야. 보통 12주까지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해. 에이, 무슨 그런 미신을. 엄마는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실 거야.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세요.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님의 환호성을 들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무언가 대답하고 웃었다. 네, 엄마. 당연하죠. 저희 도와주실 거죠. 그는 행복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 애 낳으면 첫 1년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면서 애 돌보는 거 도와주시겠대. 나는 감전된 것 같았다. 뭐라고요? 응, 엄마는 경험도 많으시잖아. 나를 키우셨으니까 너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민준 씨, 우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뭘 얘기해? 할머니시니까 당연히 우리랑 같이 살면서 도와주시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난 원하지 않아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아, 진심이야. 첫애는 도움 없이 못 키워. 베이비시터도 있고 우리 엄마도 도와주실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미 그러시기로 했단 말이야.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 당신은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잖아. 그냥 혼자서 결정해버렸잖아. 그는 손을 내저었다. 됐어. 이 얘기 그만하자. 넌 임신했으니까 신경 쓰면 안 돼. 그는 주방으로 가버렸다. 나는 침실에 남아 배에 손을 얹었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나는 오직 무거움과 두려움만을 느꼈다. 2주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밤중에 아랫배의 날카로운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보니 피가 보였다. 아주 많은 피가. 나는 민준을 깨웠고 그는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유산입니다. 수술하셔야겠어요. 나는 수술 후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은 쑤셨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2시간쯤 후에 도착했다. 괜찮아. 응. 그는 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다. 아셨나 봐. 많이 속상해 하시네. 그는 복도로 나가 오랫동안 통화했다. 그리고는 불안한 얼굴로 돌아왔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오르셨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내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나 방금 유산했어. 알아, 자기야. 하지만 넌 강하잖아. 엄마는 늙고 약하시고 괜찮으신지 확인해야 해. 내일 아침에 바로 올게.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떠났다. 나는 4인실에 홀로 남았다. 다른 3개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밤 9시 병실 문이 열렸다. 과일과 책이 든 봉투를 든 준서가 들어왔다. 누나. 그는 옆에 앉아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자식은 어딨어? 어머니 댁에 혈압이 오르셨대. 준서는 이를 갈며 욕을 내뱉었다. 누나, 그 인간은 너한테 과분해. 자격이 없어. 그는 밤새도록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내가 아파하면 간호사를 불렀고 내가 울면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침에 민준이 왔다. 그는 준서를 보고 당황했다. 왔네. 내가 올 줄은 몰랐는데 누군가는 누나 곁에 있어 줘야지. 준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민준은 시선을 내렸다. 나는 이틀 후에 퇴원했다. 약하고 공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최 여사님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에 담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손님방 소파에는 그녀의 지못, 화장품, 슬리퍼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침실에서 나왔다. 아, 왔어. 엄마가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기로 했어. 네가 회복할 동안 돌봐주신다고 부탁한 적 없어요. 서연아, 넌 도움이 필요해.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너를 돌볼 수가 없잖아. 최 여사님이 돌아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아, 내 몸보신하라고 한약 다렸다. 하루 3번씩 마셔라. 그녀는 탁한 갈색 액체가 담긴 컵을 내밀었다. 역한 냄새가 났다. 이게 뭐예요? 약초.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비방이야. 나는 컵을 받아 냄새를 맡고는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고맙지만 안 마실래요. 예. 몸에 좋은 거야. 저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 먹고 있어요. 최 여사님은 토라져서 다시 가스레인지로 돌아섰다. 민주는 내가 잘못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후 며칠은 악몽 같았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역겨운 한약을 달여 마시라고 강요했다. 1시간마다 침실에 들어와 내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잠을 잘못 잤거나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럴 것이다. 내가 민준이한테 너 너무 말랐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녀는 어디에나 있었다. 주방에, 거실에, 복도에, 내가 문을 닫고 침실에 누워 있을 때도.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질문을 던졌다. 일주일 후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민준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주방에 앉았다. 최 여사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준 씨,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셔야겠어요. 왜? 도와주시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내 집인데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난 일을 감당할 시간이, 공간이 필요해요. 서연아, 엄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야.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내쫓아. 엄청 서운해 하실 거야. 그럼 나는 서운해도 되고요. 넌 점잖아. 극복할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보살핌이 필요해. 나는 일어섰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나는 침실로 가서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어디 가려고? 친정해요. 안정이 필요해요. 서연아, 히스테리 부리지 마. 히스테리가 아니에요. 결정이에요. 나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 택시를 불렀다.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엄마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요. 민준 씨, 어머님 명의로 돌린 별장 때문에, 어머님한테 쓰는 우리 돈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항상 어머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가 도착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나는 친정에서 3일을 보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말없이 나를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나흘째 되던 날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저녁 먹으러 와. 엄마가 누나 좋아하는 그라탱 해놓으셨대. 저녁에 그곳으로 갔다. 식탁은 차려져 있었고 집밥 냄새가 났다. 나, 준서, 그리고 부모님. 셋이서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일 얘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내 프로젝트에 대해 물으셨다. 아무도 민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준서가 차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며칠 더 있다가 푹 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내 옛날 방,
빛바랜 장미무늬, 이불이 덮인 좁은 침대에서 잤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다. 민주는 밤 11시쯤 한 번 전화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몰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엄마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 3일 후 나는 남은 짐을 챙기러 가기로 했다. 민준이 회사에 있을 낮 시간에 갔다. 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아파트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3년 전 우리가 함께 골랐던 베이지색의 무난한 커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금색 술이 달린 무거운 와인색 커튼이 걸려 있었다. 가구 배치가 바뀌어 있었다. 소파는 창가로 옮겨졌고 거실 테이블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벽에는 촌스럽고 투박한 액자에 담긴 정물화들이 새로 걸려 있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는 옮겨졌고 서랍장은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내 옷들이 옷장에서 사라졌다. 문을 열어보니 민준의 옷과 최 여사님의 원피스 몇 벌만 걸려 있었다. 주방 식탁 위에는 내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웨터, 청바지, 블라우스, 모든 것이 마구잡이로 던져져 있었다. 그 옆에는 무언가로 가득 찬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내 책들, 화장품,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오다 나를 보고 멈춰섰다. 왔네.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파트를 둘러봤다. 엄마가 인테리어를 좀 바꾸셨어. 너무 밋밋하다고. 새 커튼이랑 그림도 사고 가구 배치도 새로 하셨지. 내 물건은 어디 있어요? 아, 저기. 그는 식탁 위 옷 무더기를 가리켰다. 엄마가 낡아 보인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골라내셨어. 나머지는 버렸고 낡은 옷은 이제 그만 입고 새 옷 좀 사입으라고 하시더라. 나는 쓰레기 봉투로 다가가 사진 액자 하나를 꺼냈다. 준서의 18살 생일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유리가 깨져 있었다. 민준 씨, 여긴 내 집이에요. 우리 집이라고요.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어차피 너 여기서 안 살잖아. 나는 그를 보았다. 4년을 함께 산 이 남자. 그의 무심한 얼굴, 어깨를 으쓱하는 제스처.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민준 씨, 이혼해요. 우리. 그는 마치 내가 자기를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움찔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내일 서류 접수할 거예요. 서연아, 무슨 소리야. 고작 커튼 때문에. 커튼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것 때문에요. 우리 별장을 어머니 명의로 돌린 것 때문에. 우리 돈을 어머니한테 다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항상 어머니가 더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넌 그냥 지친 거야.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하자. 얘기 필요 없어요. 이혼이 필요해요. 나는 식탁 위에 내 물건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만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서랍장에서 서류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은행 카드를 꺼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아, 기다려. 우리 얘기 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사람이었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가구 대출부터 별장, 위조된 위임장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다. 별장 건은 다퉈볼 만합니다. 위임장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래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공동명의로 되돌린 후 매각해서 돈을 나누면 됩니다. 승산이 있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별장 구매에 본인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산은 높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있나요? 네. 1억 5천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별도로 위임장 위조건에 대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는 일주일 후에 소환장을 받았다. 그날 저녁 그는 내게 전화해서 소리쳤다. 내가 날 경찰에 고소했다고. 사기죄로. 당신은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했어. 서연아, 너 미쳤어. 이제 우리 엄마까지 고생하게 생겼잖아. 제2 공동재산을 처분했어. 이고로 당신 어머니는 위조된 서류로 남의 재산을 받았으니 책임져야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최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만족하니? 우리 모자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 제게 정당하게 속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네 실체를 다 까발릴 거야. 네가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지, 민준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말할 거라고. 녹음하고 있으니 계속 말씀하세요. 최 여사님, 스토킹 방지 신청할 때 증거로 쓰면 되겠네요. 나는 휴대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켰다. 시어머니는 5분 동안 더 소리치며 협박하고 모욕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준서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자기 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그가 사기 사건을 맡기로 했다. 남편분은 위임장을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건 원치 않아요. 별장만 돌려받고 싶어요. 보통 이런 경우엔 합의를 봅니다. 재산을 돌려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식이죠. 하지만 이건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저쪽도 알아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민준과 최 여사님은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경찰서를 나섰다. 2주 후 그들의 변호사가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왔다. 합의를 제안했다. 별장을 공동 명의로 되돌리고 매각하여 돈을 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 대가로 내가 사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감옥살이가 아니라 정의가 필요했다. 4월 초 준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다. 누나, 나 우승했어. 뭘? 시합. 전국 종합격투기 선수권 대회에서 1등했어. 준서야. 정말 대단하다. 상금으로 2억 원 받았어. 누나. 제대로 축하하고 싶어. 레스토랑에서 저녁 파티 열어서 누나랑 부모님, 친구들 초대할게. 물론 가야지. 그리고 민준이 형도 초대하고 싶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왜?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잖아.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행동할 기회. 이번에도 그 사람이 망치면 누나가 하는 일이 다 맞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될 테니까. 나는 생각했다. 좋아. 초대해. 레스토랑은 작고 아늑했다. 준서는 별도의 룸을 예약했다. 나는 동생의 오른쪽에 앉았다. 맞은편은 민준을 위한 빈자리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였다. 부모님, 준서의 체육관 친구 2명, 사촌 누나 부부, 모두 동생을 축하하며 웃고 떠들었다. 민준은 20분 늦게 도착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최 여사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 손목에는 여전히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준서가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최 여사님, 제가 초대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머, 준서야, 내가 어떻게 축하해주러 안 올 수가 있니? 그리고 우리 민준이도 이런 힘든 시기에는 내 도움이 필요하잖니. 그녀는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동생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두라고. 준서가 저 두 사람을 직접 보게 하라고. 민준과 최 여사님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 눈치를 봤다. 준서는 건배사를 하고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잔을 들고 일어섰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모서리가 다른 짙은 남색 벨벳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하얀 쿠션 위에 금으로 된 오래된 방식으로 세공된 다이아몬드 3개가 박힌 펜던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로 알아봤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착용하시다가 손주들에게 물려주신 펜던트였다. 누나, 이거 받아. 남동생이 펜던트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펜던트를 낚아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때 동생이 소리쳤다. 거기 앉서. 이 자식아.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을 꺼내들었다. 검은색의 작은 전기 충격기였다. 준서는 그것을 민준에게 겨누지는 않고 그냥 손에 들고 있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가던 길에 멈춰섰다. 펜던트는 그의 주먹 안에 쥐어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장 돌려줘. 준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지극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조차 온몸이 굳어버릴 정도의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손을 내밀었다. 나는 펜던트를 받았다. 최 여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협박이야. 우리 경찰에 신고할 거야. 준서는 비웃으며 전기 충격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신고하세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당신 아들이 증인 10명 앞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한 이유나 설명해 보시죠. 손님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일어나 목에 펜던트를 걸고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다 끝났어요. 저 이혼 소송할 겁니다. 내일 서류 받게 될 거예요. 서연아,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됐어요, 민준 씨. 당신은 선택했어요. 항상 선택했죠. 그건 괜찮아요. 이제 저도 제 선택을 할 거니까요. 최 여사님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민준아, 당장 가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그냥 둘 수 없어. 그들이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한숨을 내쉬었다. 준서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동생이 나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누나. 나는 그에게 기대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혼 서류는 다음 날 접수되었다. 변호사는 경고했다. 저항에 대비하세요. 순순히 재산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자기 변호사를 통해 아파트는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샀으며 나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고 4년 내내 자기에게 얹혀 살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거기에는 내가 아파트 매도인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한 내역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정확히 집값의 절반이었다. 최 여사님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했으며 자신에게 무례했고 심지어 아이조차 제대로 품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법정에 앉아 그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사무실에 찾아와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다. 내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3번째 소란 후 나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준서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민준이 나를 혼자 두고 어머니에게 가버린 일.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어떻게 침범했고 남편이 그것을 어떻게 방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변호사는 위임장 위조의 증거를 제출했다. 감정 결과 문서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별장은 반환되어야 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다. 7월에 판결이 나왔다. 혼인관계는 해소되었다. 재산은 절반씩 분할하며 아파트는 매각 후 대금을 동등하게 나눈다. 별장도 마찬가지다. 민준 명의로 된 가구 대출금은 그가 스스로 상환한다. 최 여사님에게는 매각 전까지 별장을 공동 명의로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법정에서 나와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꼈다. 아파트는 8월에 팔렸다. 나는 내 몫인 3억 2천만 원을 받았다. 회사 근처에 작고 밝은 원룸 오피스텔을 얻었다. 별장은 9월에 팔려 1억 5천만 원이 더 들어왔다. 내가 담당했던 쇼핑센터 프로젝트는 완공되어 10월에 문을 열었다. 나는 개장식에 초대받아 연설을 했다. 일주일 후 건축 잡지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프로젝트가 건축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다. 11월 나는 그 상을 받았다. 무거운 트로피를 손에 들고 무대에 서서 이게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일은 나를 완전히 몰두하게 했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 전원주택, 단지 건설을 총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수락했다. 12월의 어느 추운 저녁, 내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늙고 야위고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들어가도 될까?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예의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가 왜 왔는지 궁금했다. 민주는 방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파트는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다. 소파, 테이블, 책장, 벽에는 액자에 담긴 내 상패가 걸려 있었다. 잘 지내나 보네. 고마워요. 그는 머뭇거리다 꽃을 내밀었다. 나는 받아들고 테이블 위 화병에 꽂았다. 서연아,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소파에 앉아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엄마가 정말 나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보여. 모든 게 내 말이 맞았어. 그렇군요.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 별장 일, 돈 문제, 병원에서 널 지지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엄마와 그 행동들까지 전부 용서는 할게요. 그는 희망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나는 그를 보았다. 4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내가 그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려 했다. 아마도 사랑했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 그를 보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그저 공허함과 약간의 무관심. 있잖아요, 민준 씨. 당신이 정말 무언가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당신과 4년을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고 지난 8개월은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나는 평온한 게 좋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해. 당신은 나라는 관념을 사랑하는 거겠죠. 당신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편안한 아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어요. 나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빌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는 아니에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그 문에 기댔다. 눈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안도감 뿐이었다. 토요일,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준서를 만났다. 그는 운동을 막 마치고 온 듯 운동복 차림이었다. 누나, 어떻게 지내? 최고야. 내일 새 프로젝트 계약서에 사인해. 전원주택 단지. 멋지다.
나는 전국체전 준비 중이야. 한 달 뒤에 시합 있어. 우리는 커피와 디저트를 시켰다. 일 얘기, 시합 얘기, 부모님 얘기를 했다. 준서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누나, 지금 행복해. 나는 손을 들어 목에 걸린 할머니의 펜던트를 만졌다. 펜던트는 쇄골 위에서 묵직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자유로워. 그건 행복보다 훨씬 좋은 거야. 동생이 미소 지으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새해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내 존중받을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중요한 삶을.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동생을 보며 웃었다. 그냥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최악은 지나갔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준서도 따라 웃었다. 누나한테서 제일 멋진 점이 뭔지 알아. 뭔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는데. 누나는 자기 자신을 선택했어. 그게 정말 강한 거야. 나는 그냥 불행한 게 지겨워졌을 뿐이야.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 우리는 눈 속으로 걸어 나왔다.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고 거리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동생 옆에서 걸으며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결혼한 상태였고 불행했지만 아무것도 바꿀 용기가 없었다. 지금 나는 혼자였지만 오랜만에 온전한 기분을 느꼈다. 준서는 집까지 나를 바래다주고 작별 인사를 하며 안아주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옆에 있어. 언제나. 알아, 동생. 나는 집으로 올라와 불을 켰다. 노트북을 열자 새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다. 미팅 세부 사항, 컨셉 논의, 예산안. 나는 파일을 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사랑하는 일, 나를 지지해주는 동생, 내 어떤 선택이든 받아들여주는 부모님, 그리고 유독한 관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내 삶이었고 나는 내 삶이 마음에 들었다.